사회화경제 제12주차 수업입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조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개별조세론 두 번째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조세 체계 전체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소득과세 중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소득과세 중에 남은 법인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비과세, 재산과세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개별조세론 부분을 마무리 짓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의 중요한 테마가 바로 제5주차 공부했던 적정분배였고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은 이 적정분배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적정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제6주차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주 동안 지출 측면에서 적정분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제도, 그 다음에 공공지출, 비시 분석 이렇게 해서 3주를 공부를 했고 그 이어서 이제 제10주차부터는 수입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조세 부분에서 또 3주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조세 기초율을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조세 체계 일반하고 소득세를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적정 분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거시 재정이론, 경제안정, 성장, 재정정책 요 부분들 하고 그다음 재정정책, 지방재정 요 두 부분을 2주차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예정했던 진도를 다 끝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조세 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조세 부분을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그 조세 체계였죠. 조세 체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지금 세원별로 구분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 세원별로 구분해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소득과세 가운데서 이 소득세를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남은 부분 법인세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과세로 가서 소비과세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산과세로 와서 재산과세 내용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봤듯이 국세 세목이 이제 관세까지 포함하면은 16개가 되고 지방세가 이제 11개가 되기 때문에 총 27개 지금 세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목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제 중요한 그 세목은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소득세하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소비과세 가운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재산과세 가운데 일반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과세에 관한 것도 이제 대부분 그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다시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조세 체계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근거하고 있는 세법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조세 세목을 이제 정리를 했고 이렇게 해서 뭐 성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그런 거니까 요걸 다시 한번 참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별조세론 들어와서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개별조세론 두 번째 소득과세 두 번째죠. 소득과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소득세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법인세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도 소득과세죠. 다시 말하면
소득 과세를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개인 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나누었잖아요. 그 자연인, 다시 말하면 그 개인과 가게 이제 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소득을 우리가 개인 소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기업, 그죠? 우리가, 회사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법인 소득세, 더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 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법인세에 대한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법인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 소득세다. 이 법인도 그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을 뺀 영리 법인, 다시 말하면 상법상 회사 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라고 이렇게 우리는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 개인에 대해서, 개인과 가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인, 리걸 퍼슨이라고 그러죠. 민법상의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우리 민법에 들어가 보면은 권리 주체를 이제 크게 나누어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거든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자연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간이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등기를 해서 등록을 해서 일종의 자연인과 거의 동급의 비슷한 동격의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에서 보면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상법에 들어가 보면 이제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에 들어가 보면 우리 회사는 그 회사 법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도 이와 같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윤을 추가하지 않으니까 세금이 없는 것이고,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 바로 법인세가 되는 건데, 영리법인 가운데서도 이제 이윤을 추가하는 것이 바로 회사거든요. 기업이단 말이에요. 기업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법인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하자면 기업의 이윤, 소득, 기업의 이윤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총수입 가운데 경비 부분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감가상각, 이런 감가상각비를 또 차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과 그 다음에 설비 투자와 같은 그런 공제 요소들을 다 차감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업 이윤, 우리 흔히 말하는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법인세를 이제 과세를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투자한 주주 개인들에게 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주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법인한테 그 개인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한번 매기고,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제 주주 개인들이 받는 그 일종의 금융소득, 자산소득에 대해서, 투자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개인소득세를 한 번 더 부과하잖아요. 한 번 더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응익세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얻는 데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응능세, 다시 말하면 능력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당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로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과세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기업이 내는 이윤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한 데다가 그리고 각 개인이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다시 말한 자산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과세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소득세,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자산,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세율을 좀 높게 매긴다. 이 얘기 지난주에 했었죠. 개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같은 걸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불이익이 크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또 감가상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제 요소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대비해서 비교적 높은 세율로 세금을 이제 매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인세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전가하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기업에게 이제 세금을 매기면 그것을 기업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부담하는, 다시 말하면 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앞쪽으로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자 가격이 이제 동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가격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깎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전가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원가 가운데 물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깎을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거나 이 법인세는 전전가, 후전가, 앞쪽으로 전가를 하든 뒤쪽으로 전가를 하든 어쨌거나 전가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법인세는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인세를 강화하기 전에 일단 전가를 못하도록 일단 차단을 한 다음에 전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거기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세, 소득세와의 완전 통합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배당 공제법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소득세 완전 통합하는 방식은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각 개인들이 받게 되는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자산소득세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화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지급배당 공제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안에다 보유하는 이윤에만 세금 부과하자. 그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당한 부분은 이제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로 징수하게 되니까, 사내 보유분의 반, 소유 보유분의 반, 과세를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지급배당 공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이 배당세 공제법이 있습니다. 이윤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에 개인별 소득세에 대해서는 귀속법인 세액을 공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통합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의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법인세를 강화하면, 법인세를 강화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세는 전가하기가 쉬워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가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 노임 임금 삭감으로 이제 전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법인세가 갖는 그런 경제적 효과 가운데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부과할 때는 공제를 해주는 것 중에 이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손비 처리해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빚에 대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차입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무산일하게 쉽게 말 이윤이 나면 그걸로 빚을 갚고 해서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왜?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그래서 부채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구조를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분 다시 말해 배당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좀 경감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유치되고 재무구조 개선까지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감안을 하면 또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법인세를 강화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효과가 옵니다.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려고 겠죠. 이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 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투자세액을 공제를 해주면 또한 투자 의욕이 고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또 접대비 같은 이런 데 대해서 비용 공제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반 경비선호 경향을 역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인세를 강화하면 세금 안 내는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 쪽으로 자원을 이동시켜서 비생산적인 분야가 비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세금을 강화하면 삼성 무슨 뭐랄까요 사회봉사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매출이 이제 줄어드니까 비생산적인 분야가 오히려 커질 수 있는 것은 또 자본 배분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총론적으로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그 방법론을 구비하면 충분히 법인세도 강화하면서 투자도 늘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의 특수 문제 가운데 하나 감가상각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가상각이라는 거 알죠? 기업들의 그 설비 투자가 이제 시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 이게 바로 이제 감가상각 제도잖아요. 이 감각상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또 감가상각 부분이 들쑥날쑥하니까 이런 걸 이월과 소급에 대한 공제, 다시 말하면 평균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보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이윤은 안 났지만 이윤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윤이 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세금을 매기지만 이윤이 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주식, 유가증권 이런 것을 이미 주식시장에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바로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 법인세도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니까 인플레로 인해서 과세 구간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과세 구간 상승 효과라고 했어요.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 과세 구간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의 감가상각 및 이자 부담에 대한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을 보면 해가 갈수록 총 조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제 법인세를 요 정도 비율에서 유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전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탈세를 못하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유발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법인세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소비과세를 봐야 됩니다. 소비과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소비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consumption tax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란 말 알죠? value added. 예를 들면 닭을 키우는 것도 부가가치고,
닭을 사서 튀겨서 그것도 부가가치고, 파는 것도 부가가치. 계속 이제 단계가 지나갈수록 이제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이 되는데, 이런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 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이 바로 소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소비나 그 다음에 기업의 판매 단계에다가 부과하는 것이 바로 소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과세는 과세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처럼 모든 소비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과세 대상별 특수성을 감안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에 대해서만 총량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지출세가 이런 소비과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 가게에서 라면을 사도 소비과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성형차를 사도 소비과세를 매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연봉 1억 가운데서 예를 들면 지출이 얼마인지를 봐서, 저축을 빼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 그냥 총량으로 세금을 매기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상품별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보다, 총 지출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출세가 낫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과세도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일반적 형태가 있고, 얼마만큼 파냐에 대해서 거래고에 대해서 붙이는 거래고세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도 있고 해서 소비과세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 453페이지에, 그 표가 나와 있거든요. 소비과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표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과세의 경제적 효과. 소비과세를 강화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공통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이런 당연히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과세와 특별 소비과세를 구분하는 거죠. 부가가치세처럼 모든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반 소비과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처럼 사치품에만 부과하는 세금, 주세처럼 술에만 부과하는 세금, 담배 소비세처럼 담배에만 부과하는 세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특별 소비과세라는 거죠. 일반 소비과세와 특별 소비과세는 효과가 달라요. 어떤 걸 강화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하자면 일반 소비과세를 강화하면 모든 상품의 매출이 줄어들겠지만 특별 소비과세를 강화하면 그 상품만 줄어들겠죠. 담배 소비세를 올리면 담배만 안 팔리죠. 다른 건 잘 팔린다는 얘기죠. 이런 경제적 효과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과세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다른 대상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특별 소비과세는 가능해요. 담배 소비세를 강화하면 술을 생산하고, 주세를 강화하면 담배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과세는 이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소비과세는 가격을 묶어놓으면 노동자들한테 이제 노임이 깎이게 될 것이고, 가격을 풀어놓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소비과세의 정가는 아까 공부했던 법인세 정가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소비과세를 강화하면 정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 소비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지금 현재 10%를 매기고 있는데 11%, 12%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판매도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업자도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은 그 상품을 사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국민들이 다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는 본래는 탄력세율로 해서 8%에서 13%까지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편의상 10%로 지금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11%로 올린다, 아니면 9%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본래 취지는
상품별로 좀 다양하게 일반 소비과세 세율을 적용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과세의 장단점, 소비과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징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담배 소비세, 그럼 담배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류세, 그럼 술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편합니다. 그들로 다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금이 다 자동으로 거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 약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그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약해요. 그 다음에 이 소비과세를 조절 한번 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낮춤으로 해갖고 자동차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율을 조정함으로 해갖고 특정 재화를 소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 만에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단기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과세가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77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 세제를 도입해가지고 소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거기서 사실 경제 개발에 있어서 고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재원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소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과세는 재정 착각 현상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역진성, 이런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빈부격차 벌리는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소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이제 개별 소비세가 나왔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소비과세는 이거는 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 세제가 도입된 이후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비과세가 굉장히 세지만 그런 데서는 환급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소비과세를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다시 소비과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그다음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과세가 굉장히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내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 조세 구조 가운데 국세 가운데 가장 많이 거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조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방세 가운데 한때 가장 많이 거쳤던 세금이 바로 담배 소비세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비과세 중심의 조세제도는 조세 정의와 완전히 역행하는 거고, 역징성을 드러내는 거고,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그런, 조세제도가 오히려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과세가 갖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과세 가운데 부가가치세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비과세는 일반 소비과세하고 이제 특별 소비과세가 있었잖아요. 일반 소비과세는 이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소비과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죠. 우리 현재 VAT, Value Added Tax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순가치에 대한 과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매 단계마다 계속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총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형태는 소비재와 자본재 전부에 대한 과세인 국민 총생산형 이제 소비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 순생산형 또 소비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형 또 이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자, 국민 총생산은 총거래 수입액에서 중간 생산 가치를 빼서 거기다가 부과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국민 순생산 같은 소득형,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그런 소득형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형, 소비재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다시 말하면 총투자액을 공제하는 그런 소비형 부가가치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국민 총생산형, 국민 순생산형, 그 다음에 소비재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그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직접법이 있죠. 직접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되는 게 바로 직접법입니다. 간접법, 이거는 부가가치 직접 계산 대신에 구성 부분별로 부분별로 세율을 곱해서 다 합치는 거, 이런 방식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산법과 또 공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산법은 뭐예요? 가산법은 요소별로 임금, 이자, 이윤지대와 소득을 합산하는 그런 가산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매출액에서 기업의 매입액을 공제하는 공제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는 간접법과 공제법을 결합한 간접공제법으로 전단계 매입세 공제법 또는 송장법이란 말을 쓰는데,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중간재나 설비 등 구입 시 받은 송장에 표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료가 분명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지하 경제에서 이런 것이 없는 경우는 이제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다시 한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부가가치세는 이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만, 예외에 이제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는 영세율이다, 제로 레이트다, 세율을 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품은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합니다. 면세와 그러니까 영세율은 사실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 그 다음에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는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안 매기고, 생활필수품, 예를 뭐 쌀이나 연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이 아니고 영세율, 영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장점,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세 수입 증가의 용이성, 단기간에 이제 재정확충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립성, 특별 소비과세,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랄까 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에 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립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과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를 해서 국제 수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똑같이 10% 적용하니까 역진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강화하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안정 기능, 다시 말하면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 행정상의 또 난점도 있고, 이런 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그 부가가치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1977년 7월 1일자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적용되던 여러 가지 그 소비세들을 하나로 합쳐갖고 그냥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근데 옛날에 뭐 매상세, 입장세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매상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극장 들어가고 이럴 때도 입장세를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77년 7월 1일자로 이제 그냥 부가가치세로 통일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조치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현재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8%부터 13%까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편의상 10% 그냥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계산하기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10%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식점 같은 데는 8%만 받고 고급 음식점 같은 데는 13%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소비과세라고 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달리 한 번 더 부과하는 이게 전형적인 이중과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개별 소비세죠. 사치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프채나 냉장고나 승용차나 고급 양주나 이런 데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한 번 더 부과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특별 소비세라고 있었죠. 법을 바꿔서 개별 소비세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주세는 이제 주류에 대해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주세입니다.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류, 휘발유나 이런 여기 한 번 더 부과하는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해서 적용하는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이 특별 소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재산과세입니다. 재산과세는 사실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보유, 그리고 이용, 거래, 이런 모든 단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재산과세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산,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을 해봐야 토지와 건물, 동산이면 뭐겠습니까? 금융자산, 유가증권, 자동차, 귀금속, 골동품, 이런 것들이 동산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할 때 또 세금을 매기고 사고 팔 때 세금을 매기고 하는 것이 재산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immovable property, 움직일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정기적 과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국세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이상인 6억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이것도 이중과세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 소원을 냈다가 이중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지금 합법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순자산에 대한 정기과세, 순자산 에 대한 총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에 대한 정기과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및 정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그러고 정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받는 겁니다. 상속 정여는 세율이 같기 때문에 상속 정여세법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상속 정여 형태도 재산과세죠. 그 다음에 금융 및 자산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 트랜잭션, 사고 팔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전과세는, 이전과세.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여기 자동적인 것이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취득세, 증권거래세는 국세로 되어 있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또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기재산과세, 비정기적으로 내는 재산과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5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재산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재산과세와 일반적 재산과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씩 나눠서 이제 이런 부동산 같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기는 세금. 일반적 재산, 개별적인 건 따로 매기는 거. 예를 들면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나눠서 매기는 거. 일반적 재산과세는 그냥 하나로 매기는 거. 그 다음에 물적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물적 재산과세. 대부분이 이제 물적 재산과세지만 인적 재산과세도 있습니다.
부자니까 세금 내라 하고는 이 부유세라고 하는 게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재산과세, 그런 집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대체로 말하는 보유과세가 되겠죠. 명목적인 재산과세. 반면에 동적인 실질적인 재산과세, 이전과세죠. 집을 사고 팔 때,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것 형태.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여타 다른 나라 OECD 제국과 달리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를 이제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OECD형 선진국 제도로 바꾸고 있는데 또 반발이 많죠. 부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가 크기 때문에 현저히 부자들에게 유리하니까 이걸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매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거는 금액이 딱 나오니까 세금을 매기는 되는데 집이나 그 토지나 부동산 건물 같은 것은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매년 평가를 해야 돼요. 과세 표준이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국세로 하기는 애로가 있어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지방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과세가 지방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대체로 이제 우리가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지역적 수준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를 내는 게 맞다.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이나 토지 같은 거 이동할 수 없잖아요. 땅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지방세를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지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근거가 있어 갖고 재산과세는 이제 나라마다 어디서나 이제 지방세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세는 소득과세 중심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그 조세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소비세를 해서 소비과세를 이제 나눠서 국세에서 좀 주고 지방세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조세 수입을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세의 부과 근거, 왜 재산과세를 매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것이다, 이익을 보니까 내는 것이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내가 땅이 부동산이 많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니까, 이익을 보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익을 본다 그러면 내가 그걸 임대 수입을 소득을 얻는, 그러니까 소득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그러면 땅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세금을 내라, 이거는 능력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이익과는 또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또 정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재산과세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논란이 많아요. 내가 재산이 있다고 세금 매긴 게 말이 되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건 말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또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또 내가 소득은 많지만 사실 다 저축을 하고 다 강제 저축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소비과세가 맞지 않냐,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과세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뉴스 봤어도 알 거예요.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 강남에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고 한데 단지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20억 이렇게 된다는 이유로 내가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냐, 내가 이걸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상대대로 3대째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냥 세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산과세는 이런 조세저항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재산과세 부과 근거에 대해서는 네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 중농주의,
중농주의는 말다시피 옛날 프랑스에서 나왔던 그런 주장들인데, 중농주의는 뭐냐면 토지와 지대. 중농주의는 뭐예요?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주의잖아요. 진정한 산업의 기반은 농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중농주의다 보니까, 중농주의는 토지와 지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노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결국은 땅이다. 땅이 있고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농주의는 재산 과세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재산이 중요하고 소득이나 소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쪽이 중농주의니까 당연히 재산 과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놓은 거고, 고정경제학에 와서 리카도는 어떻게 봤냐. 리카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정경제학의 완성자죠. 리카도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습니다. 상품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동이 가장 중요하지 그 외에 무슨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토지 지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또 토지 지대를 너무 경시했어요.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의 원인이 아니고 가치의 결과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만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소득세가 중요한 것이지 재산세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봤거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리카르도 논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대에 대해서 그 세금을 강화해봐야 원가 상승에는 원인이 안 간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나 지대는 상품 가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봤기 때문에 토지에다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상품 가격에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세금을 강화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과세, 다시 말해 재산과세만이 중립성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조세제도에 영향을 크게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근거로 인해 갖고 재산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재산세를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농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산세를 강화하면 땅이 전부인데 재산세를 강화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조지는 주장했던 게 바로 토지 단일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 경제학에 와서, 다시 말하면 근대 경제학에 와서는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뿐만 아니라 여타 요소들이 다 함께 이제 결정하는 것이니까, 다만 이제 그 땅이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제적 지대를 규정해서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프로축구 선수가 1년에 뭐 10억을 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노동을 한다면 1년에 1억을 번다. 그럼 이 사람이 9억이라고 하는 돈은 경제적 지대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 이거죠. 10억 다 매겨서는 안 되고 9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지대, 이게 바로 이제 지대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기회비용 그다음에 경제적 지대를 산출하기 쉽지 않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선수도 예를 들면 9억에만 세금 매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1억을 벌지 집에서 논다고 그러면 뭐 전혀 못 벌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산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재산과세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화해도 된다고 하는 이제 리카도 이런 주장들이 있고, 네 가지 주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평가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소비과세나 무슨 소득과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이제 금액이 있으면 거기다 세금 매기면 간단한데, 재산과세는
예를 들면 뭐 주식처럼 이렇게 액면 가격이 있는 거면 괜찮은데 부동산 가치 이런 것은 매년 사실은 재산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세금을 매길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 매겨야 된다. 시장 가격. 아파트가 예를 들면 10억이니까 10억 매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영국 같으면 또 임대 가격 기준입니다. 10억에 매겨서는 안 되고 거기 임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임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잠재 가격을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들쑥날쑥하지 않고 뭐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실질적인 재산평가와 과세표준은 괴리가 있다. 이죠. 지금 시가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이전과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보유과세는 공정시장가 기준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공시지가에 매겨요. 공시지가가 뭐 시세는 10억이라도 공시지가가 5억이면 그냥 5억을 가지고 취득세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재산세나 이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곱해갖고 산출한 것이 공정시장가입니다. 그래서 보유와세는 이런 공정시장가를 매깁니다. 공정시장가.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가 예를 들면 재산세를 내더라도 강남구의 10억과 강서구의 10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취득세는 아니에요.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산출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이 재산과세를 강화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반 재산과세 조세규칙. 우리가 재산과세를 강화하면 원가가 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순생산성이 감소하고 저축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려고 안 하고 주식이나 다른 데 돈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자꾸 세금을 매기니까 건물을 안 사고 다른 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인적자산으로 투자가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가는 안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이것도 좋지 않은 그런 또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재산과세, 예를 들면 토지과세의 경우는 정가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땅을 안 사고 여타자본을 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타자본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세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과세의 경우는 임대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증가가 되고 세입자는 또다시 판매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증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과세 또한 법인세처럼 증가가 되기 쉽다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세의 자본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capitalization of tax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tax capital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capitalization of tax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이 자본에 그냥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과되는 조세는 자본 재산가치 일부를 구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빌딩이 예를 들면 10억이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5억이다. 그럼 그 집은 15억에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산세 비중이 클수록 재산의 순수 자본 규모를 감소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세가 그 가격에 그대로 내재화된다, 반영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총자본 재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순자본과 재산과세분이 합산되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순자본과 재산과세본은 서로 반비례 관계 있는 거죠. 어차피 건물값은 15억이니까 세금이 5억이면 건물이 10억이고 세금이 10억이면 건물이 5억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거나 그 건물 거래 가격은 15억에 거래된다. 다시 말하면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그냥 가격이 그대로 그냥 내재가 된다는 거죠. 결국 재산과세부는 재산의 총가치 안에 내부화되기 때문에 내부화되게 거래되기 때문에 귀착은 결국 재산 소유자가 그대로 물어야 되는, 그대로 안고 사야 되는 거죠. 건물이 10억이고 세금이 5억이면 그냥 15억 주고 사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거 사면 또 10억, 그 5억은 계속 그 재산을 구매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다 이제 전가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조세의 자본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세의 자본화. 현황. 우리나라 지금 재산과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다 지방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상속정액세가 있습니다. 이 상속정액세는 여러분 얘기합니다만은 소득세를 물 거냐 재산세를 물 거냐, 이전 소득을 보면 소득세고 또 재산세를 물 거냐 이게 논란이 있지만 이런 것은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사고 팔 때 발생하니까 그거는 소득과세죠. 그러면서 또 건물을 사고 파니까, 토지를 사고 파니까 또 재산과세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협의로서의 재산과세는 보유과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과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과세예요. 건물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과세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은 협의로서의 재산과세는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와 자동차세 이렇게 이제 재산과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005년에 종토세가 이제 2005년에 통합이 됐죠. 2005년에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이렇게 이제 또 분리되어 있던 것을 2005년에 묶었어요. 그냥 재산세 하나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1년 세금이 두 번 나오죠.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분은 옛날에 이제 종토세고 건물분은 옛날에 이제 재산세인데 지금은 하나를 묶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돼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6억 이상, 9억 이상만 내라 이렇게 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는 다시 노무현 정부로 회귀해갖고 6억 이상도 내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볼 것이 이제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과세는 말 그대로 특정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적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세는 연역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목적세는 방위세였습니다. 방위세는 1975년에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1990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국토 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5년 동안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세 더 먼저죠. 58년도에 61년까지 3년 동안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3년 동안 부과하다 진짜 폐지됐습니다. 그러다가 82년에 다시 부활이 돼갖고 86년까지 또 4년만 하겠다 했다가 또 연장을 해갖고 또 4년 또 연장했죠. 91년까지 하겠다. 92년에 또 연장하고 이제 지금까지 그 영구세화 된 게 바로 교육세입니다. 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 중에서 지방세에 부과 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이제 2001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목적세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이런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도에 이제 교통세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교통세. 이게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전환 이렇게 하고 94년도에 이제 교통세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와가지고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 환경 관련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세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목적세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와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세가 이제 나라마다 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부유세를 만들자 이런 정의당은 계속 부유세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쪽에는 통일세를 만들자 또 어떤 쪽은 사회보장세를 만들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전환하자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통일세로 전환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목적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조세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책에서 보면은 484페이지까지 지금 진도를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 부분을 다 끝냈고 다음 주에는 경제안정정책, 재정정책, 지방재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